네,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월요일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정말 중요한 뉴스 경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죠. 슬기로운 경제생활 있는 날인데요. 오늘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문 대통령이 대국민 대화 보셨어요, 혹시? 네. 예. 어떻든가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뭐 임기를 6개월여 남긴 상황에서 마지막이죠. 대국민 대화는 이제 남은 임기에 대한 마지막 소회를 밝혔는데 뭐 거의 뭐 질문이 예상보다 좀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네. 뭐 앞서 이제 노영민 실장이 얘기했습니다만 뭐 K 방역이라든가 외교 등의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지만 가장 아쉬운 점은 일단 부동산 문제를 꼽았고요. 네. 또 지금 최근 당정 갈등이 어떤 불씨가 됐던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이냐 아니면 선별적 지급이냐 일단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별적 지급 쪽에 좀 무게를 실었고요. 네. 다만 이제 코로나 위기와 더불어서 지금 뭐 소득 자산 양극화 특히나 이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이제 주거난이 좀 심화되는 상황에서 좀 꺼리게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국민 접촉을 했다라는 데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 네네. 어쨌든 뭐 남은 임기 동안 이제 국민이 어쨌든 쏟아냈던 지적, 비판, 기대를 어떻게 좀 반영을 할 것인가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좀 어려운 시기에 대화를 시도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솔직하게 인정한 것도 있고 내각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또 함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경제나 국정 운영 전반이 좀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 집단 또 이런 게 있어요. 공무원 집단. 임기 말 되면 줄 서는 문화가 굉장히 횡행해요. 아, 양쪽으로 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고위급의 경우에는 누가 통치를 하느냐에 따라 자기의 일단 남은 입심양명이 이제 판결이 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네. 이제 이 후보들이 이제 양 후보들이 쏟아내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조를 맞추는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아마 이제 믿고 가달라라는 이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임기 마지막까지 집값 하향 안정세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이제 공급 대책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시작했어야 된다. 이렇게 아쉬운 점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 김현미 장관도 그랬죠. 이게 빵이라면 밤새워 마련하겠다. 근데 초기에 뭐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다라는 게 흠이겠죠. 네. 근데 물론 공급도 중요합니다. 근데 부동산은 복합적이에요. 공급 이외에 뭐 금리도 있고요. 세제도 있고요. 네. 각종 이제 규제와 정부의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현 정부 들어서 정말 거의 뭐 집값이 두 배 이제 오른 곳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네. 오늘부터 이제 종부세 고지가 날아갑니다만 그러면서 문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느냐? 일단은 지금 뭐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정부로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좀 임기 마지막까지 찾겠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어떤 서민들이 직접 피해가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적 발달감이 큰 만큼 마지막까지 이 부분에 대해 중점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냥 어느 정도 하락해야 다음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이것을 받아들인 이제 무주택자들이 과연 수긍할 무주택자. 거냐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멀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이제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지표나 뭐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게 되면은 이제는 부동산 팔려는 사람이 살려는 사람보다 더 많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정부가 어쨌든 욕을 먹으면서도 꿋꿋하게 그냥 밀어붙인 뭐 고세금 문제 뭐 정책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보유세를 계속 강화하면서 또 결과적으로는 이런 현상을 끌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집값 상승세가 이제 둔화되고 있는 거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물량이 많은 세종시, 대구의 경우는 집값 정말 떨어지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일부는 떨어지고 있고 뭐 집값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피로감이 누적된 것도 많지만 일단 네. 정부는 대출 규제하고 있거든요. 엄격하게 네. 대출 규제하고 있죠. 금리 인상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매수 심리가 한풀 꺾였고요. 또 여기에다가
지금 어차피 오늘 세금이 나가지만 이렇게 세금을 직접 받게 되면 그동안은 막 세금 폭탄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잘 남의 얘기로 들리지만 서울 같은 경우엔 거의 10채 가운데 한 채가 이제 종부세 대상일 만큼 그럼요. 받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깜짝 놀라죠. 예, 그러면 몇 이런 천만 분들이 원이요. 이제 현저하게 아치값 지금 매도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뭐 증여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계속 꿋꿋이 갖고 가야 되나? 뭐 이런 뭐 정권 바뀌는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이런 마음이 굉장히 혼재돼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거의 없어요. 거래 절벽. 그러니까 원래 지금 타이밍이 좀 그럴 때다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그런 타이밍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거래가 절벽이라는 얘기는 관련된 세금이 너무 많아졌어요. 거래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면 거래세부터 시작을 해서 보유세 이런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일단 관망 심리가 굉장히 짙다.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전셋값이 여전히 아직은 좀 불안하다. 여전히 좀 오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셋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전세를 살지 못하고 반월세, 반전세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건 주거 비용이 그만큼 서민들, 무주택 서민들의 경우는 많아지고 있다. 이분들이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서 그렇죠. 소비가 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그리고 이렇게 집값의 오름폭만큼 종부세의 이제 부담을 굉장히 가중두게 하게 되면 이 집주인들은 이걸 세입자들한테 전가해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알리삼님이라는 분이요. 부동산 값은 올라도 탓하고 내려도 탓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셨는데 그리고 해외에 살면은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자. 대출 규제 문제. 이거 정말 나 정말 저 솔직히 말해서 은행도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요즘에 은행 왜 이렇게 대출 그 이자가 너무 높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대출도 안 해주면서 주택담보대출은 5%, 최고금리가 5% 넘었대요 이제 벌써. 넘어서고 있고요. 네. 오히려 신용대출보다도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자 장사로 돈을 얼마나 벌었나 봤더니 은행 3분기에 무려 11조 6천억 원 벌었어요. 거의 삼성전자급으로. 이자 장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예대마진 이런 걸 그렇죠. 말하는 거죠. 예금금리 1%를 받아서 대출을 5%를 해주다 너무 보니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앉은 자리에서 그냥 아주 큰 소리 치면서 돈 빌려주고. 그렇습니다. 고리대금업자도 아니고. 맞습니다. 문턱은 이만큼 높여놓고 네. 오는 손님도 가려서 받고 있고요. 네. 자, 그러면서 지금 대출 중과로 3분기까지 이제 은행이 벌어들인 이익이 34조 원에 육박을 해요. 34조 원이요? 네. 아이고 정말로 너무너무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큰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지금 표정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에 성과급 잔치 해야 되는데 아마 조용히 내부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비이자 부분이거든요. 은행들이 얼마나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판 골드만삭스가 안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예대마진 차에 의존한 게 너무 많아요. 여기 자본금이 엄청나거든요. 수백조 원이라는 은행이 그걸 갖고서 이자 장사만 하고 있지 뭐 이제 비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M&A를 중개한다든가 아니면 대체 투자를 한다든가 수수료 서비스를 더 높여요. 그러면서 이제 이 비이자 부분의 수익을 확대해야 되는데 우린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고 오로지 이자 수입으로만 의존하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말로 이거는 허가받은 전당포다. 그러니까 은행이 정말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금융적으로 그 머리를 써가지고 돈을 벌 생각은 안 하고 맞습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괜히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아주 초창기적인 1차원적 사고 방식으로 그냥 돈 아주 높은 이자를 빌려줄게 싫으면 말아 뭐 이러면서 또 거기다가 금융당국도 간과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이자 장사를 하면 그 이자 부담이 서민들한테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중 금리라는 거, 대출 예대 마진은 금융당국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니까 눈치 보지 않고 은행 입장에서는 자리를 깔아주는 그러니까 돗자리를 깔아준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신났다. 표정 관리하면서 신났다 하고 지금 계속해서 예대 마진 차는 10년 내 최고입니다. 아니 그러면서 또 직원들은 다 내보내고 서비스는 아주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비대면이 활성화되니까 직원들은 한 3, 4년치 임금을 모아서 퇴직금으로 주고 그러면서도 이제 오프라인 지점은 줄이고
그다음에 ATM기 줄이고 네. 그러니까 상시 늘 나가는 돈 구멍은 다 차단하고 비용은 다 차단을 하고 그렇죠. 자기네가 내야 그러다 돼. 보니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남는 거예요. 아유 뭐 생각해 보니까 은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좋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은행만 탓할 수도 없는 게 금융당국도 조금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다고 못하는 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계부채 문제의 해법은 궁극적인 해법은 대출 규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부동산 왜 못 잡았느냐? 부동산 투기 때문에 해서 공급은 넘쳐나는데 투기 때문이야. 전세 사는 거 다 투기야. 직접 들어가서 하는 것만 실수요로 인정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그거 보니까 자체가 잘못된 건 사실. 그러니까 초기부터 설계가 잘못된 거죠. 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출 규제를 하면 줄어요. 실제로 지난달에 대출 증가폭이 한 1조 2천억 줄었어요. 그건 대출 규제 영향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대출 못 받으니까 그렇죠. 네.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정작 대출을 줄이고 가계부채를 잡는 건 일자리, 내가 일을 해서 소득이 나서 내 빚을 갚아야지. 그렇죠. 지금 소득이 늘지 않는 가운데 생활비 충당하기 위해서 아니면 가게 또 비용 쓰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쓰고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높은 집값 때문에 전세 대출 받기 위해서. 네. 지금 대출의 90%가 전세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에요. 10%가 신용대출이에요. 근데 실수요자들 이렇게 막아놓으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이금융권 가고 이금융권 안 되니까 대부업체 가고 이렇게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금융당국은 아니 예대마진차 확대는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이지 금융감독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맞는 얘기인데 2017년엔 달랐어요. 당시도 똑같은 예대마진차 확대로 현 정부 초기이니까 부담이 될까 봐 그때는 관여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고. 그러니까요. 이런 태도 때문에 굉장히 지금 대출자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다가 은행들의 가상금리 폭주를 좀 막아달라라는 청원까지 나왔죠. 예. 네. 뭐 근데 나는 청원해 가지고 뭐 특별히 대답을 제대로 들은 것도 없을 뿐더러 뭐 해결된 것도 없는데 청원하는 게 뭐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요점은 그건 같습니다. 대출을 꼭 필요한데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돈이 돌아가게끔 대출을 해줘야지 이 돈을 받아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그 돈으로 먹고 살고 또 활성화가 되고 경제가 돌아가고 이렇게 좀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맞습니다. 그냥 딱 막아버리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대신에 은행들이 또 이제 이게 또 굉장히 돈 많이 지금 은행이 돈이 넘쳐요. 은행도 돈이 많아요 지금. 네. 예금 금리가 1%임에도 불구하고 증시 부진하니까 다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구태여 예금 금리를 높이지는 않을 뿐더러 이 남은 돈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기업 대출. 이 기업 대출이 뭐냐면 네. 기업들은 양극화이기 때문에 잘 나가는 기업들은 현금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일반인들도 사업자 대출을 내면 대출이 가능해요. 개인 사업자 대출을 내면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대출을 내면 사업자를 내면 또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편법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이 편법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 대출이 또 역대 최고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대출 규제하고 대출 금리 올랐는데 은행이 과연 흔들릴 거냐? 지금 금융감독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지금 그 은행의 시스템이 이렇게 코로나19로 장기화돼서 은행 이자 높아지게 되면 이제 이 대출자 차주의 이제 부담이 커져서 은행 시스템이 흔들리는 게 아니야. 절대 안 흔들립니다. 집값의 40% 50% 이하로 집값 대출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은행 연체율은 가계대출 연체율은 0.2%가 안 돼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있으면 성실해요. 그래요. 솔직히.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은행은 집을 담보로 했을 때 근저당 1억 원 불려주면 30%까지 그렇죠. 자기네 채권 지금 근저당 설정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은행이 망할 염려는 없는데 금융당국 은행 걱정해 주는 거예요. 참 정말 우리 걱정이나 좀 해주세요. 금감원 사람들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네. 자, 더 웃긴 거는요. 우리한테는 5%로 받으면서 공무원한테는 1%대 신용 상품을 팔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치사하게 나와 되는 겁니까? 국세청이에요. 신한은행이 국세청 공무원들한테 국세청에다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최대 2억 원까지 평균 금리가 지난 8월 기준 연 1.8%. 1.8%요? 야, 진짜 우리 공무원들 분들 물론 필요하시니까 빌리겠지만 우리도 좀 빌려주세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들통났냐면 이게 사실은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에 들어가니 사전에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신한은행에서 미리? 국세청 직원들한테. 당신들 빨리 돈 빼라. 아니 이렇게 신용한들 축소되니까 빨리 받아라.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미리 해놔라. 그 전에 빨리 받아라. 그런데 유독 이제 은행연합회 금리가 매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네. 신한은행만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의외로 평균이 낮은 거야. 아, 웬일인지 여기 들여다봤더니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꼼수를 자기네끼리 부리고 있었네요. 어쩐지 공무원 그렇게 해야 된다 어른들이 말하는 게 다 이유가 있었군요. 자, 지금 질문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도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그러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면은? 맞아요. 지금 왜냐하면 세금 낼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아,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IMF가 앞으로 5년 뒤 2026년이 되면 네. 현재보다 부채 비율이 15%포인트 껑충 뛴다는 거예요. 근데 OECD 평균 선진국들의 경우 오히려 3%포인트 내려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금은 괜찮지만 지금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은 50%예요. 근데 선진국은 한 120%가 됩니다. 2배 이상 우리가 안전하지만 네. 그러나 증가 속도의 면에서는 특히나 이제 이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굉장히 일할 수 있는 능력,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 그리고 실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내용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여기까지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슬기로운 경제생활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은요,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와 함께 종부세를 포함한 대선 후보들의 그 부동산 경제 공약, 이거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잘 들어와 주세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